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법무부에서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네, 어제 네. 직접 또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다. 이러한 자유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식이 공존인데 이러한 공존에는 반드시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좀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가기 위해서는 법무부 역시도 이러한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여기와 함께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제대로 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데이터와 증거 기반에 의한 행정을 좀 펼쳐달라라는 말씀을 간곡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좀 이렇게 막아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법무부에서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연구를 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미국의 제시카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어제 그 법무부 보고하면서 일성으로 법무부에 있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는 게 네.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반드시 피해자 편이다.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우리의 제1의 임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앵커 옆에 진짜 2번 이상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폭행의 상습성이 계속 존재를 하고 네. 또 13세 미만의 아이에 대한 성폭행을 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옆집에 산다면 앵커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불편하죠. 그래서 조두순 이야기를 했을 때 박병화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은 저는 합리적인 불안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지역의 분노는 저는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카법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9세 된 여아를 40세가 성폭행을 했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플로리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네. 적어도 성폭력자가 우리가 뭐 섹슈얼 프로텍트라고 해서 성폭력 착취범, 어떻게 보면 괴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 적어도 500m 반경 피트로 말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한 61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반경에서는 학교나 공원 근처는 너 살지 마라는 법을 플로리다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이게 아마 42개 주, 미국의 50개 주가 넘는 그 주 중에 42개 주가 이러한 제시카법을 따르고 거리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피트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밑으로 환산하니까 150m에서 한 610m 사이에 각 주마다 그 주에 적합한 사회 환경을 고려해서 이 지역에는 적어도 학교와 공원 근처에는 너희들 살면 안 돼라는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을 모법을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라고 법무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형 제시카법은 어떻게 좀 적용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을 올릴 건데 네. 이거 한국형 제시카법 만드니까 많은 언론에서 서울보호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서울 시민만 시민이 아니죠.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민이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국형 제시카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여동생,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게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네. 첫 번째, 수영자가 수영생활 다 하고 세상으로 나와요. 그럼 그 수영자는 자유인이에요. 왜냐하면 수영생활을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 수영자가 서울을 갈 수도 있고 부산을 갈 수도 있고 대구를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러 장소로 다 갈 수 있는 것 이거를 막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두순도 특정 지역에 같이 서울에 왔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권으로 갔잖아요. 박병화도 경기권으로 갔지 서울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한국형 제시카법에서 처음에 출소하는 사람에게 법이 나라가 너는 반드시 이런 지역에 있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소자가 서울에 가고 싶다 이러면 서울에 가는 것. 이건 적법하게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는 완전히 관계없다. 네. 일단 출소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주변에 뭐 우리는 그 전자장치 부착법 9조의 2의 3호를 지금 제가 연장하는 걸로 새로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거 제한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근처 500m 최장 500m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그 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뒤에 있는 내용 차근차근하게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어제 직접 참석을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더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아까 이제 시청자분 기억하시죠? 분명히 출소자가 어디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특정 A라는 지역에 가겠다라고 하면 미국에는 그 사람이 그러한 장소에 가는 걸 애당초 막는 건데 네. 우리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모든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이래 주거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13세 미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했는 사람 혹은 그냥 성폭행 범죄자들도 2번 이상 성폭행을 하고 플러스 알파 상습성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수용 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에 척도 평가를 하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현존하고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이상 성폭력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특정 A라는 지역에 와서 A라는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서 전자발찌를 차게끔 해요. 네. 그럼 전자발찌를 찼을 거 아니에요? 전자발찌를 차면 준수명령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장치 부착법 9조에 의해 준수명령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준수명령 중에 그거는 준수명령은 그냥 법무부가 하거나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겁니다. 네. 법원의 판사가 이 사람에게 이런 준수명령은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기억나시죠? 외출 제한. 뭐 예를 들어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당신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어떤 외출 시간 제한을 한다든가 어떤 특정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가 특정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니 유아 성폭력 범죄자들이 유치원 근처에 접근하도록 만들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당신 유치원 가면 안 돼요. 유치원에 가지 마세요. 이런 접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의 3의 어린이집 근처 150m 근처, 500m 근처에는 갈 수 없도록 하나의 준수명령 조건 부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특정 지역에 사는데 이 사람이 성폭력을 2번 저지르고 상습성이 있거나 유아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판사가 네. 그 법이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이 사람은 적어도 유치원 근처에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준수명령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유치원 근처 200m, 500m 아니니까 150m, 200m, 300m, 400m, 500m 안에 살지 마세요. 라고 판사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 그 거주 제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일률적으로 법이 무조건 이 사람에게 거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는 저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형법 250조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면 5년부터 30년까지 30년의 유기형을 줄 수도 있고 무기형을 줄 수도 있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판사가 그 사람에게 준수명령을 부과하는 게 이게 위헌이다? 그러면 판사가 판단하는 게 다 위헌 소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법 자체로 이 사람이 그러한 지역에 사는 게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그 사람의 특성을 살펴서 정말 이 사람은 어린이집 근처에 살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 범위도 정해주는 거예요. 네. 너 200m 근처에 살지 마, 300m 근처에 살지 마 이런 내용을 부과하겠다는 게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두순, 박병화 출소를 한다.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형 제시카법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실효성이 굉장히 있겠다 이렇게 보세요. 뭐 사실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우는 성폭력 범죄, 이 성폭력 범죄자들이 세상에 아주 편하게 활보하고 다니는 건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 7세, 8세, 9세 된 아이들이 보호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른이 와서 성폭행을 하면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아이의 미래를 집어넣고 나는 15년 살고 세상 밖에 버젓이 나와서 나는 발 뻗고 잔다? 그런 세상, 저는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고 그게 정말 공정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가해자는
천국같이 살 수 있는데 피해자는 지옥같이 산다. 저는 이 말씀들이 댓글로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적어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도는 우리 법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유아를 성폭행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물같이 안 생겼어요. 그냥 저보다 더 저도 선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저보다 더 선하게 생겨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유아 성폭력 범죄자들은 약간의 판타지가 있어요. 아이들과 말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적 유희를 충족을 시켜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횡단보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옆에 가서 어머 아저씨가 내가 횡단보도 건너갈 때 내가 손잡고 건너가 줄게. 아저씨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줄 테니까 아저씨 손잡고 건너자. 그 아이는 그 아저씨가 손잡고 건너자는 게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동 성추행을 했는 아동 성폭행을 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성폭행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집 옆에 있으면 하루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추행 혹은 성폭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걸 저는 무차별적으로 열어놓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도 알 수 없고 아이도 알 수 없지만 그 유아 성폭행 범죄자들만 느낄 수 있는 성적 판타지를 적어도 막으려면 제시카법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비율을 보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네, 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도 그런 5번 이상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이 출소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4가지에서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전자발찌를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1:1 보호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 2의 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성범죄자다. 그리고 그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편물을 보내서 고지를 해줘요. 요까지가 4가지인데 정말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성충동 약물 치료거든요. 네. 근데 성충동 약물 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같이 재판받을 때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한 판결이 없으면 그 출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으니 많이 해봤자 4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민에는 우리 전자발찌 끊고 성폭행했는 사건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네. 그리고 1:1 보호관찰, 이게 보호관찰 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헌신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에 보면 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명, 20명 관리하는 거를 1:1 보호관찰이라는 거는 그 전자발찌를 한 사람이 계속 24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쓱 지나가는데 만약에 초등학교가 있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 분명히 소리는 울려요. 아, 이 사람이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분 있으면 그 소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점으로 확인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성폭력 범죄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성폭력 범죄자의 알림이 2에 제가 이거 100번도 넘어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성폭력 범죄자 알림이 2라고 보면 여기에 사진이 나와 있으면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캡처해서 보내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사진을 아이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성폭력 범죄니까 이 아저씨 닮은 사람 오면 너 도망가야 돼. 저는 그게 더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성폭력 범죄자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도망가세요라고 하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진 보여주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폭력 범죄자들의 관리 대책은 촘촘하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네. 구멍이 많고 그 구멍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더 메우기 위해서 한국형 제시카법, 적어도 아이들과 관계되는 시설이 있는 곳으로부터는 최장 500m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 새롭게 도입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전히 매입할 곳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성범죄 고위험자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이 된다면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기자님들도 보완이라고 하는데 뭔가 보완한다 할 때 컴펜세이트 이 뜻이 아니고 보완 처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2가지 범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범죄고 형벌이고 하나는 보완 처분이라는 2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형벌은 과거에 기초하고 있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시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범죄를 저질렀고 여기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만큼 형벌을 부과하는 건데 다들 들어보셨죠?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서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 놓아야 한다.
행위시 때 범죄가 아닌 것은 사후에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형벌이면 소급 적용할 수 없는데 지금 이거 거주 제한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고 보안, 즉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형태로서의 보안 처분. 전자부착명령법에 따라서 전자발찌, 우리 이거 소급 적용 가능했거든요. 네. 전자발찌가 만약에 형벌이었으면 소급 적용 안 되죠. 이 전자발찌 채우는 이유는 재범의 위험성을 막는 거잖아요. 장래에 이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막아보겠다. 이게 전자발찌라면 거주 제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을 막는 조치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고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나와 있는 준수명령은 당연히 그 준수명령이 변화되면 그 준수명령 변화에 따라서 판사가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1번을 적용할지 3번을 적용할지 5번을 적용할지 쉽게 말하면 외출 제한을 적용할지 접근 금지를 할지 아니면 뭐 치료 명령을 받게 할지 뭐 준수명령이라 해서 그 성폭력 범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을 고치는가 하면 치료는 병원에 가서 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는 그냥 수업 듣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지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 처분은 결코 소급표 문제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장래적인 측면에서 재범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이중 처벌의 문제도 아니고 소급 적용의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형 제시카법이 빨리 필요했었고 또 다른 제도도 더 필요하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실효성과 관련해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범죄자들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그 지적하시는 분들의 저는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자극 안 하는 게 있겠어요? 저 되묻고 싶습니다. 전자발찌하면 자극 안 해요? 1대1 보호관찰하면 자극 안 할까요? 자극이 무서워서 우리 아이들 막지 못한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자극하는 게 뭐 어때요? 그게 불편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시카법보다 더 중요한 정말 아프고 이 사람들이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정시설에서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정시설에서는 형이 딱 정해져가 있잖아요. 5년, 10년, 15년. 그러면 5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나올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15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출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형이 아니니까. 그럼 나오는 순간에 아픈 사람 치료받게 만든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치료시설이라는 보호수용제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과거의 보호감호제도에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이건 무조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위험한 사람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적 시설로서의 보호수용시설 정도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주거 이전에 또 자유를 침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최종 결정을 법무부가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법원이 하는, 네. 법원이 하는 건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꾸 주거 이전의 자유의 침해 문제를 계속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던데 네. 출소자에게 어느 지역에 살아라 이거 아니라고요. 출소자가 나 서울에 갈 거예요. 못 막아요. 나 이거 부산에 갈 거예요. 안 막는다니까요. 출소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니까 정말 그게 초등학교 100m 앞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에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제시카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번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성이 있어야 되고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행이 있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이런 사람에게 100m 접근 금지 이것도 아니고 판사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정말 이 거주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만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판사가 내리는 준수명령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 부과되는 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네.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형 제시카법 이미 필요했었고 더 많은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 이런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법이 제도화되지 않아서 좀 모호해서 문제가 되곤 했었거든요. 그럼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지금 법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뭐 한국
있어서 제시카법 플러스 알파를 하나를 더 만든다면 네. 저는 보호수용을 주장하는데 보호수용 제가 10년 이상 주장해도 안 됐으니까 한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폭력 범죄자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저녁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자기만의 전적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좀 부적절한 단어일 수 있지만 좀 부적절한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워낙 그 영상들이 많이 시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적절한 영상을 보고 그게 아침까지 자기가 성적 흥분 상태가 존재를 하면 아침 시간에 나와서 성폭력 범죄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런 걸 못 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설뿐만 네. 아니라 저녁에 부적절한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부적절한 행위를 지금 맨날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방송 심의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건데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왔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이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어떤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낮에는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게 하고 저녁에만 들어와서 저녁 시간만이라도 좀 치료받게 교육 프로그램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심리학자와 의사와 그다음에 간호사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네.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설의 도입. 그게 하프웨이 하우스가 됐건 그걸 방구금초우라고 얘기하던 여하튼 제시카법 다음에는 저녁 시간만이라도 좀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는 방식의 행동 교정이 있을 수 네. 있는 시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